많은 분들이 면역과 관련돼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요. 도대체 장과 면역이란 녀석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면역 세포가 위치해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100%로 놓고 봤을 때 무려 70%의 면역 세포가 장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만 딱 들어보셔도 감이 잡히시죠? 아, 면역을 담당하고 면역의 중요한 부분의 위치가 다 장에 있다라고? 그럼 얘기만 들으셔도 감이 오실 텐데, 우리 소화기관 내에 보면은요,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파이어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어떠한 곳이냐면, 설명을 드리면, 외부에서 이물질이나 세균이나 나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 파이어판이라고 하는 곳에 이러한 나쁜 물질들, 세균, 바이러스들이 모이게 만들어요.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을 하냐? 약간 쉽게 비유하자면은 유치장처럼, 교도소처럼 얘들을 싹 가둬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인체 내의 자연 면역과 후천 면역이라고 하는 녀석들, NK세포나 그 외 T세포나 B세포 녀석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이 파이어판 안에 들어와 있는 세균들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유해한지 혹은 무해한지 판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자, 우리 몸에 나쁜 역할을 주는 것으로 판명해놨다 라고 한다면요, 여기에서 선천 면역계가 활동을 함께 진행을 하고요, 자연 면역계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후천 면역계, 항원을 만드는 T세포와 B세포가 함께 있죠. T세포와 B세포에게 그 정보를 전달합니다. 지금 체내에 들어온 이 나쁜 세균과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항체 생성, 항원에 대응해서 항체를 생성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가장 쉬운 예시로 우리가 예방접종을 맞죠. 그렇죠? 추운 겨울철이 되면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맞습니다. 생백신과 사백신, 살아있는 균과 죽어있는 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방접종을 하고 나면 항체가 생성이 되는 데는 며칠 정도가 걸릴까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더라고요. 주사를 바로 맞으면 다음날에 바로 이 독감과 관련된 항체가 생성이 될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최소 며칠 걸릴까요? 최소 14일에서 28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을 맞을 때 왜 겨울이 오기 전에 맞아야 되냐? 항체가 생성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어떤 녀석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 인체의 면역의 70%를 담당하고 있는 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장 속에 살고 있는 장내 미생물의 역할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중요하거든요. 장 속에 살고 있는 균주들은 정말 많은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면역과 관련돼서 얘기를 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유해한 균주들이 증식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유해한 균주가 증식하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두 번째, 우리 장을 보면은요, 이 얇은 장 점막이 있습니다. 장 점막에 뭐가 살고 있냐면은 다양한 균주들이 그 장 점막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유익한 균주들이, 이 미생물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우리 소장을 보면은요,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는 육모가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얇은 장 점막이 있는데 여기에 미생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 육모를 통해서 흡수가 되어야 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영양소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유익한 균주들의 수가 줄어들고 장 점막층이 줄어들고 촘촘히 밀집되어 있어야 하는 육모들의 사이사이가 벌어지게 되면 무슨 일이 생겨날까요?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어떤 노폐물이나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혈관 내로 침투를 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몸에서 좀 안 좋은 영향을 내비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전날에 과음을 했거나 전날에 가공식품을 너무 많이 먹었어. 그랬더니 다음날에 얼굴에 무언가 올라와 있네? 자꾸 피곤하네? 무언가를 먹은 자꾸 소화가 되질 않네? 이러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요, 이 면역, 즉 우리 혈관 건강도 지키고 장 건강도 전체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인체 전체의 면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화가 진행이 되고 흡수가 되고 있는 공장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이 육모들이 촘촘하게 밀집되어 있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즉 유익균의 다양성과 유익균의 군대가
충분히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화가 불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에도 자꾸 음식을 먹으면 얹힌 느낌이 난다. 또 제가 아는 분 같은 경우에는 밥을 한 숟가락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체한 느낌이 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 소화 불량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평상시에 속이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로요, 속 편한 음식을 찾기 전에 일단은 속을 불편하게 만드는 음식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다들 아시죠? 내 속을 불편하게 만들어주는 음식들, 쉽게 말씀드리면 과도하게 가공이 된 음식들, 밀가루가 대표적이겠죠. 밀을 정제해서 만든 이런 빵이라든지 혹은 멸균 처리되고 방부 처리된 음식들,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요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는 유익한 효소들이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음식을 만들었는데 보관 기간이 1년이야. 무슨 얘기예요? 음식이 썩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왜 안 썩을까요? 음식이 발효가 되지 못하도록 이 효소들을 전부 다 제거시킨 게 바로 방부 음식이랑 멸균 음식이에요. 이런 음식들을 자주 먹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에 다양한 균주들, 유익한 균주들이 생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까요? 아니면은 생장을 못하는 환경을 좀 만들어 줄까요?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양한 감미료들. 저는 이제 흔히 공장맛 음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연에서 가지고 온 원료를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이런 감미료들, 첨가물들, 이런 첨가물들과 감미료들을 많이 먹었을 때 장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의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 결과들은 이미 많이 나와 있고요, 유해균의 증식을 돕는다라는 연구 결과들 또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소화가 잘 되고 싶다고요? 일단은 균주들부터 챙겨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갑자기 이 생각이 나네요. 제가 어느 날 건강 강의를 하다가 라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물론 라면 맛있어요. 우리나라 이 수출에도 엄청난 큰 역할을 하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라면은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되는 음식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더니 한 어르신께서 무슨 말 하는 거냐고, 지금 라면이 우리나라 수출에 얼마나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시는 거예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건강에 도움이 되는 관점과 수출에 도움이 되는 관점은 다른데, 건강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좋아하는 이 라면 맛은 좋지만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에는 조금은 아쉬운 감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인스턴트 음식을 좀 줄여주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화가 잘 되기 위한 방법, 음식을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복 받았어요. 발효식 음식들입니다. 첫 번째는 식초. 그게 바나나 껍질로 만들었든 계란 껍데기로 만들었든 홍초가 됐든 사과 식초가 됐든 발효를 시켰잖아요. 유기산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밥을 먹고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위산이라는 게 분비가 되는데, 내가 조금 과식을 했거나 혹은 평상시에 관리가 조금 소홀해져서 자꾸 얹히는 느낌이 나거나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들었을 때 식초를 같이 한 잔 드셔주신다면은 소화에 정말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식초를 먹기가 좀 힘들다라고 하시면은 비타민C 가루 있죠. 비타민C 가루를 한 스푼 같이 충분한 물과 함께 드셔주시면은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발효된 차입니다. 발효된 차. 한국 사람들 차 정말 좋아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유자차, 자몽차, 매실차 등등등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카페에 갔어요. 차를 마시려고 시켰습니다. 자, 카페에 가서 차를 마셨는데 무슨 맛이 나던가요? 시큼하면서도 새콤한 맛이 나던가요? 아니면 달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나던가요? 발효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지금 차를 드시는 게 아니라 설탕물을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매실차가 됐든 유자차가 됐든 자몽차가 됐든 발효가 됐다는 얘기는 미생물이 설탕을 먹고 젖산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김치를 오래 묵혀두면 어떻게 돼요? 신맛이 나죠. 그게 제대로 발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카페나 이런 곳에 가셔도 수제청이지만 정말로 신맛이 잘 나는지 발효가 잘 된 청인지 이렇게 유기산들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차를 드셔주는 걸 권장을 드리고, 세 번째는 과일인데요. 음식마다 이 단백질을 많이 섭취에 따라서 먹는 게 다르고, 그리고 평상시에 내가 소화가 조금 더딜 때 먹어주는 과일들이 좀 다른데, 일단 단백질을 먹고 나서 내가 소화가 좀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는 파인애플. 생 파인애플이 좀 비싸요? 냉동 파인애플도 있어요. 파인애플을 생으로 드셔도 괜찮고, 혹은 이렇게 갈아가지고 소화 더 잘 되게 편하게 갈아가지고 드시는 거 추천. 밀가루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된다.
그린 키위를 드셔주시면 됩니다. 그린 키위가 글루텐을 분해시키는 좀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성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밀가루를 먹고서 내가 소화가 좀 더디다, 키위를 찾아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도저도 아니야,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소화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다양한 베리류를 드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크랜베리,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딸기, 블루베리 등등등등 이러한 베리류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충분히 섭취를 좀 해주신다라고 하신다면은 소화가 개선이 되는 데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딸기를 가지고 음료를 한 2가지 일단 만들어 볼게요. 토마토, 딸기, 그 다음에 우유 혹은 생수가 괜찮다면 생수를 같이 섞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토마토와 우유와 딸기를 같이 드셔주시면은 영양소 흡수도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니까 챙겨보시길 바라겠고, 두 번째는 아보카도와 딸기 이렇게 2가지를 섞어 드셔도 괜찮고요. 아보카도를 하나 더 쓴다면은 아보카도와 바나나와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들어가요. 아몬드 가루. 아몬드 가루를 같이 우유나 두유에 섞어 가지고 믹서기에 돌려서 아침에 1잔 혹은 저녁에 1잔 드셔 주신다면은 속도 편하고요. 여기 하나 더 말씀드리면 화장실도 잘 가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내 몸이 좋아하는 음식들, 소화 불량을 해결할 수 있는 음식들은 다들 눈치채셨을 겁니다. 자연에서 온 식품들을 자주 섭취해 주시는 것, 그 중에서도 다량의 비타민과 이런 유기산, 발효가 된 음식들을 찾아주신다면은 필히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려요.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과학자분께서, 연구자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의 몸은 화학공장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우리 몸에서는 정말 다양한 화학적인 반응들이 일어나고 호르몬이 생성이 되는데 여기에서 장내 미생물이 찾아하고 있는 역할 또한 굉장히 지대합니다. 여러 가지 이 호르몬들을 만들어내는데 지금 이 순간 딱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 바로 당뇨와 관련된 호르몬이에요. 앞서도 이 당뇨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자, 당뇨 도대체 왜 생기는 건가요? 당을 먹었는데 혈중에 당이 있으면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라는 녀석이 분비가 돼서 당을 가지고 세포를 가서 문을 딸깍 열어서 소비할 수 있도록 이 세포 문을 열어준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인데, 인슐린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혈중에 당이 넘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갈게요. 자, 췌장에 보면 베타세포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인슐린이라는 녀석을 만들어주는데요. 이 인슐린을 만들어낼 때 사용이 되는 스위치 호르몬이 하나 있습니다. 얘가 바로 GLP-1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어디서 들어봤는데? 맞아요. 비만 치료제 만들 때 쓰는 이 GLP-1이 바로 여기서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이 GLP-1을 작동하기 위해서 스위치를 켜주는 녀석이 누구냐면 바로 장내 미생물이 켜줍니다. 이게 뭔 소린가 하실 텐데요. 장내 미생물이 식이섬유라는 녀석을 섭취를 하고 만들어내는 대사산물이 있습니다. 얘를 단쇠지방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쇠지방산이 하는 역할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의 일부분으로서 이 GLP-1이 활동할 수 있고, 그리고 이 활성화시킨 이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는 데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단쇠지방산이 하는 일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당뇨가 생겼네?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네? 인슐린 분비에 도움을 줘야 되니까 GLP-1이라는 호르몬이 작동이 돼야 되겠네? 그럼 어디가 먼저 제일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역으로 타고 올라가면 장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 튼튼해야 단쇠지방산이라고 하는 녀석을 만들어내고 그 단쇠지방산이 GLP-1의 수용체를 활성화시켜서 인슐린 분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수면과 관련돼서 말할 때에도 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녀석, 이 행복 호르몬에 대한 생성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불면증을 해결하고 싶거나 그리고 우울감을 좀 개선하고 싶거나 치매를 예방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바로 이 불면증을 예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제일 무서운 병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요, 여러분 뭐일 것 같으세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병, 암 아닐까?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치매입니다. 엄청 무서운 거예요. 내 아이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세탁기 돌리는 법도 기억하지 못하고 심지어 문을 여는 방법까지도 기억하지 못해. 모든 게 싸그리 다 사라져버리는 상태. 치매가 가장 무섭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도대체 무엇이 필요할까? 마이크로바이옴 관점으로서 얘기를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매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대표적으로 혈관성 치매, 알코올성 치매, 그리고 알츠하이머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치매 환자의 60에서 70%를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알츠하이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알츠하이머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알츠하이머, 우리가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제일 먼저 봐야 되냐면은 치매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잠에 대한 부분부터 얘기를 한번 좀 해야 됩니다. 잠. 불면증이 지속이 되면 우울증이 찾아올 수 있고 우울증이 지속이 되면 치매로 발병될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평상시에 잠을 잘 자고 계십니까? 어떻게 자고 계십니까? 나는 불면증에 좀 시달리고 있는 것 같다. 나는 그래도 좀 잘 자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하신 분 반발은 아니실 것 같은데요. 사람이 잠을 잘 때 신체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회복입니다. 몸을 이완시켜서 근육을 이완시켜서 혈관이 확장이 되고 나쁜 노폐물들에 배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여기에서 우리 뇌도 마찬가지로 회복이 됩니다. 잠을 잘 때 회복이 돼요. 우리가 수면을 들게 되면 뇌세포 사이가 이완이 됩니다. 약간 느슨하게 벌어지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뇌척수액이라고 하는 녀석이 분비가 되면서 뇌세포 사이에 이 쌓여있는 플라그라고 하는 녀석을 제거하게 됩니다. 치매 환자에게서 가장 많이 보이는 플라그 두 종류,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수면을 취할 때에 이 불필요한 노폐물들을 제거시켜주는 역할을 잠을 잘 때 한다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어때요? 멍하고 기억력도 좀 약해지는 것 같고 내가 분명 무언가 생각했던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내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계속 이 뇌세포 사이에 쌓여져 있는 플라그가 원활하게 제공이 되지 못한다면 뉴런과 뉴런 사이에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 이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못하고 나중에 가서는 돌이킬 수 없는 질병으로 발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불면증을 해결해야 된단 말이죠. 자, 여기서 질문 하나. 잠을 오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답! 맞아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멜라토닌은요, 무엇을 원료로 만들어질까요? 3, 2, 1. 정답이에요. 세로토닌입니다. 이 세로토닌은요,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원료를 바탕으로 생성이 됩니다. 우리가 호르몬을 얘기하다 보면은요, 분명히 신체 내장기관이나 뇌에서 이 세로토닌을 만들 것 같단 말이죠. 자, 이 세로토닌 어디서 만드는지 아십니까? 장 속에 살고 있는 장내 미생물이 약 95%를 만들어냅니다. 뇌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장에서 세로토닌을 만들어낸다고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하실 텐데요. 우리가 견과류나 바나나나 고기나 필수 단백질인 트립토판이라는 영양소를 섭취를 하게 되면 장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 트립토판을 먹고 나서 대사라는 걸 합니다. 먹고 나서 활동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요. 이 대사 산물이 바로 세로토닌이에요. 그럼 이 세로토닌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일상생활 속에서는 어떤 우울감을 개선하거나 행복감을 지속시켜 주거나 활기를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얘가 저녁 6시가 딸깍하고 넘어가게 되면요, 이때부터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멜라토닌이 하는 역할은 뭘까요? 잠을 들 수 있게, 쉽게 말하면 졸려 라고 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바로 멜라토닌이에요. 그래서 잠은 언제 주무셔야 돼요? 잠은 잠이 왔을 때 주무시는 거예요. 잠이 왔을 때 안 자고 뻗팅기다가 언제 자요? 졸려서 자는 게 아니라 피곤해서 자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치매를 예방하고 우울증을 예방하고 불면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디가 튼튼해야 된다? 맞아요. 장이 튼튼해야 된다. 왜?
장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 트립토판을 원료로 해서 세로토닌을 만들어내고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전환이 되면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주기 때문에 불면증을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병은요, 어느 한순간에 짜잔 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안 좋은 습관들이나 불규칙한 습관들이 쌓여서 어느 순간인가 빵 하고 터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지금 생활 습관, 불규칙한 생활 습관은 어떤 걸 가지고 계십니까? 치매가 걱정이 되신다고요? 나의 잠자는 습관은 어떤지 당장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몇 해 전부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이목을 이끌고 있는 대변은행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 대변은행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이 외국의 사례, 특히나 미국의 사례를 보면은요, 대변은행에 대한 부분들이나 대변 치료제를 경구약으로 먹을 수 있는 환경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이 정보를 하나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미국의 경우에는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2017년 미국에서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2,800명이었고요. 2022년 11월 기준으로 FDA에서는 미국에서 매년 15,000명에서 3만 명이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감염으로 인해 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균에 감염이 돼서 사망하는 사람이 3만 명이라고요. 우리나라 웬만한 소도시 인구입니다. 정말 많은 인구거든요. 대변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장 속에 살고 있는 유해한 균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염증을 유발시키거나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계속 촉발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심지어는 사망까지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환경을 빠르게 잡아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 염증이 생기면은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궤양성 대장염, 대장암, 하나 더 얘기하면은 크론병을 얘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이 대장암이나 크론병 같은 경우에는 환부 부위를 잘라냈어요. 근데 어떻게 되던가요? 다시 재발합니다. 크론병을 환자를 처음 만났을 때요, 환부 부위를 잘라내면 재발이 안 되겠지라고 했는데 그 환부 부위를 자르고 난 다음 몇 달 뒤에 다시 똑같이 염증이 재발이 됐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원인이 바로 뭐다?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이 촉발이 되어서 결국에는 자가면역 질환이거든요. 촉발이 되어서 인체 내에서 계속 염증이 유발이 된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이 따른다는 겁니다. 대변 치료는 정상적인 사람의 대변에서 정상적인 균주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의 대변에서 유익한 균주만을 추출합니다. 추출시켜서 이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이 관장하듯이 투여를 하는 겁니다. 치료하듯이 치료하는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100%라는 얘기를 듣지를 못했어요. 치료를 받아도 되는지 혹은 내가 받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검진을 받고 나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 하나 더 미 FDA에서 승인을 해줬었죠. 모스트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마이크로바이옴 경구약을 승인해줬습니다. 쉽게 말하면 똥약이에요. 똥약.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경구약은 뭐냐면 우리가 대변 치료, 즉 좋은 유익균을 이식받듯이 좋은 이 대변에서 나온 미생물들을 경구약으로 섭취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겁니다. 이를 통해서 무너진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을 다시 원상태로 복귀시켜주게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께서는 지금 어떠한 질병 때문에 혹은 어떠한 불편감을 갖고 계십니까? 소화불량 때문이십니까? 아니면 과민성 대장증후군, 변비, 설사 혹은 더 나아가서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는 자가면역 질환인 크론병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십니까? 그 어떤 것이 되었던 간에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틀어졌는지 틀어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로 오늘 또 장 건강이 왜 중요한지,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우리 인체에 살고 있는 이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장 건강이 안 좋아서 고생을 해왔던 환자였자 또 직접 이 완치까지 해낸 환자로서 감히 말씀을 드리면 한 번 무너진 건강은요, 다시 되돌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느꼈습니다. 속이 편하니까요, 하루가 편하고요. 그리고 인생이 편하더라고요.
제가 25년 넘게 설사 때문에 고생했다가 진짜 마법같이 설사를 안 하고 하루에 화장실을 딱 한 번만 가니까요,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그 한 장면처럼 하늘을 쳐다봤는데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건강이란 녀석은요, 갖고 있을 때는 진짜 모르는데 잃어버리면 진짜 뼈에 한이 사무칠 정도로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께서도 나의 건강 상태가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지금의 건강을 나중까지도 튼튼하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일 먼저 챙겨주셔야 되는 장 건강에 집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속이 편하면 하루가 편하고 장이 편하면 인생이 편합니다. 오늘도 내 장 건강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 말고 내 몸이 좋아하는 음식을 찾아주시고 제 저서인 건강과 다이어트 핵심 마이크로바이옴도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